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밖에서 여자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이혼 소장을 들이밀어? 남자의 본능도 이해 못하는 꽉 막힌 여편네 같으니라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삿대질까지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본능? 스트레스 해소? 그 뻔뻔한 변명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의사라는 면허증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빈손으로 장가와서 누구 덕에 병원장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어디서 주인 행세야. 제가 아이들 때문에 캐나다 낯선 땅에서 1달러 아껴가며 마트 전단지를 뒤적일 때 그는 병원장실에서 딸버린 여자와 희희낙낙거리며 여태 저를 기만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촌스럽게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는 대신 제대로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감히 내 인생을 기만하고 내 삶을 탐한 대가,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밴쿠버의 밤은 유난히 깊고 차갑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텅 빈 거실에는 벽난로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이자 자녀 교육에 성공한 우아한 사모님이라고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제가 얼마나 깊은 고독과 싸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남편 차민혁과 떨어져 지낸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각자의 사업이 바빠서였죠. 제 나이 61살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람 속내 읽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아마 밤 10시쯤 되었을 겁니다. 평소라면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을 시간이죠. 저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정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자 뚜루르 하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 박동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혹시 수술 중인가? 아니면 피곤해서 먼저 잠든 걸까?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 때쯤 화면이 팟하고 밝아졌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화면 속에 나타난 남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원장실의 중후한 가죽 의자에 앉아 있는 그는 어딘가 모르게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항상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화면 밖을 힐끔거리는 그 불안한 시선 처리.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저 공간에 남편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웬일이라니. 당신 얼굴 보려고 걸었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잖아요. 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화면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죠. 남편은 헛기침을 쿨럭이며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게 오늘따라 환자가 너무 많아서 차트 정리할 게 좀 남았네. 당신은? 거기도 비와? 요새 밴쿠버 날씨 춥다던데. 셔츠 깃 아래로 보이는 저 넥타이. 아주 요란하고 번쩍거리는 명품 브랜드 넥타이였습니다. 제 남편 차민혁은 패션 감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양말 한 짝, 속옷 한 장까지 제가 챙겨 보내준 것만 입는 사람이죠. 제가 골라주는 옷들은 주로 차분하고 점잖은 무채색 계열입니다. 그런데 저런 천박할 정도로 화려한 넥타이라니요. 저건 남편의 취향이 아닙니다. 저건 명백히 젊은 여자가, 그것도 남자의 목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여자가 골라준 물건이었습니다. 어머, 당신 넥타이 새로 샀어요? 내 취향은 아닌데 좀 화려하네. 당신 그런 스타일 딱 질색이라고 했잖아요. 제 날카로운 지적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넥타이를 가리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저번에 의사협회 세미나 갔다가 기념품으로 하나 샀어. 가끔은 좀 젊어 보이고 싶기도 하고. 왜 이상해? 안 어울려? 거짓말입니다. 의사협회 세미나에서 기념품으로 수십만 원짜리 명품 넥타이를 줄 리가 없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면 오른쪽 구석, 남편의 어깨 너머로 무언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검고 긴 생머리가 찰랑거리는 실루엣. 병원 간호사들이 입는 하얀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코트 자락이 스치듯 지나갔죠.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맹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밤중에 병원장실에서 긴 머리의 여자와 함께라니. 여보, 지금 방금 뒤에 누구 지나갔어요? 제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급히 뒤를 돌아보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다급하게 무언가를 감추려는 몸짓이었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간호사야, 간호사. 당직 간호사가 결제 서류 가지고 들어온 거야. 간호사요? 이 밤에 간호사가 머리를 풀고 사복을 입고 원장실에 들어와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나 하루 종일 수술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끊어. 피곤해서 더는 못 통화하겠어. 화면이 뚝 끊겼습니다. 검은 정적만이 제 휴대전화 액정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표정, 그건 억울함이 아니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겁쟁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자의 본능, 아니 아내의 촉이 보내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에 제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의사였던 남편을 위해 친정아버지께 무릎 꿇고 빌어 병원 개원 자금을 마련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에 와서도 밤잠 줄여가며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병원 확장 자금을 대주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아, 나 믿지? 내가 성공하면 다 당신 덕분이야. 평생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 신혼 시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그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낯선 여자가 골라준 넥타이를 메고 그 여자와 희희낙낙하는 늙고 탐욕스러운 수컷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혔습니다. 남편은 모를 겁니다. 그가 앉아있는 그 병원 건물,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심지어 그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까지. 그는 제가 만들어준 성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요. 다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30년 지기 친구 미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자야, 늦은 시간에 미안해. 근데 부탁 하나만 하자. 방금 병원장실에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 긴 머리 여자였어. 확인이 필요해.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메고 있던 그 싸구려 취향의 넥타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귀퉁이로 사라지던 여자의 그림자까지도요. 밴쿠버의 새벽은 지독하게 고요합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저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쯤 점심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제 심장은 마치 고장난 시계 바늘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어제 영상 통화에서 본 그 낯선 넥타이와 여자의 그림자가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부탁이었지만 미자는 두말 없이 자신이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눈썰미가 좋고 행동력이 빠른 친구니까요. 그렇게 몇 일이 지나고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가 보낸 메시지 창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호텔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남편 차민혁과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딱 봐도 젊었습니다. 3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기가 찼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선물한 점잖은 넥타이 대신 그 천박한 금색 넥타이를 메고 여자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며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자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손이 떨려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내가 허리 아픈 척하고 병원에 접수하고 앉아서 지켜봤어. 근데 저 여자 보통이 아니더라. 간호사들을 마치 하녀 부리듯이 쥐 잡듯이 잡고 원장실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어 환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 남편 엉덩이를 툭툭 치질 않나. 아주 가관도 아니야. 미자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미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대낮에 호텔이라니요. 제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학회니 세미나니 핑계를 대며 외박을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저 여자와의 미래였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남편이 먼저 체크인을 하러 들어간 사이 미자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그 여자에게 접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차가운 바람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내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병원 실장이라는 사람이 유부남 원장이랑 대낮에 호텔에 와도 되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하게 꾸짖는 톤이었죠.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여자의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는 뭔데 남의 사생활에 참견이세요. 환자로 오셨던 거면 진료나 받고 갈 것이지 스토커세요. 뭐라고? 아니, 내가 이 병원 사모님 친구인데 내 친구가 캐나다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차린 병원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야.
너 부끄럽지도 않니?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라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았을 텐데 미자는 그래도 말로 타이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 그 캐나다 늙은 본처 친구분이세요? 어머 세상에 끼리끼리 논다더니 친구분도 참 주책이시네. 뭐 늙으니? 야, 너 말 다 했어. 아줌마 잘 들으세요. 남자가 왜 바람이 나는 줄 알아요. 여자가 매력이 없으니까 밖으로 도는 거예요. 사모님이라는 그 여자 나이가 60이 넘었다면서요. 그 나이에 관리도 안 하고 캐나다에만 계속 있으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녹음기 너머로 들리는 그 당당하고 뻔뻔한 목소리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 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미자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너 우리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알게 뭐예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한국 집에만 오면 살이 축 처진 할망구가 잔소리만 해대서 숨이 막힌다고요. 저기요, 아줌마 친구분한테 전하세요.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피부가 가서 보톡스라도 좀 맞으라고요. 아, 그리고 남편 단속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요. 녹음 파일은 미자의 비명에 가까운 욕설과 함께 뚝 끊겼습니다.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제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과 모멸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밤잠 줄여가며 부동산 시세를 분석하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현장을 뛰어다닐 때 남편은 그 돈으로 젊은 여자와 뒹굴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1살의 나이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눈가와 입가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죠. 관리를 안 해서 남편이 도망간 거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희생의 대가가 배신과 조롱이라면 저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병원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김유리 실장 그리고 조강지철을 늙은 여자 취급하며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는 차민혁 원장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미련도 함께 버렸습니다. 캐나다에서의 평화로운 삶 우아한 사모님이라는 가면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시 미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에 들어가는 힘이 휴대전화 액정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미자야 고생했어. 녹음 파일 잘 들었어. 저것들이 나를 아주 물로 봤구나. 내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 가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관리 대상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밴쿠버의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우는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폭풍은 태평양을 건너 서울의 한 병원장실과 그 옆에 붙어 있는 기생충 같은 여자의 오피스텔로 향할 것입니다. 내들이 비웃던 그 늙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한국의 공기는 밴쿠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캐한 먼지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10여 시간의 비행 내내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턱까지 끌어올린 채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주세요. 목적지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녹음 파일에서 들리던 그 여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와 남편의 비굴한 웃음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죠. 병원 건너편에 도착한 저는 근처 잡화점에서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이미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싶어 꼭꼭 숨겼습니다. 병원 맞은편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병원 정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병원 문만 노려보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병원 로비의 불빛이 더욱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병원 자동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제 남편 차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통화 때는 그렇게 피곤하고 늙어 보이던 남편이 지금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활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를 하고 그 옆에는 김유리 실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는 실물이 훨씬 더 화려하고 도발적이더군요.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흰색 원피스 위에 붉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두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김유리 실장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다시피 하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인데도 말이죠. 저 인간이 미쳤구나. 정말 돌았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욕설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겨둔 차가 병원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차 문을 열어주며 마치 공주님을 모시듯 김유리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김유리 쪽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는 척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차창 너머로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검은색 세단 보이시죠?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퇴근길 정체 속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강남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모자를 더욱 깊게 눌렀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온 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체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들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에게 일행이 있다고 둘러대고 구석진 기둥 뒤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조명이 어두워 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김유리는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소믈리에가 와인을 따르자 남편은 잔을 들어 김유리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힘들었지. 그 늙은 진상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잖아. 김유리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오빠라니요. 환갑이 넘은 남자에게 오빠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휴 말도 마라. 우리 유리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그나저나 당신이 말한 그 가방 내가 주문해놨어. 다음 주면 도착할 거야. 어머 진짜 오빠 최고야. 사랑해. 김유리는 남편의 손등에 뽀뽀를 해대며 좋아라 했고 남편은 그런 그녀가 귀여워 죽겠다는 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방이라니요. 제가 병원 운영비 아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할 때는 인건비가 올랐네, 재료비가 비싸네 하며 죽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 불륜녀 명품 가방 사줄 돈은 있었나 봅니다. 저것들을 막상 눈앞에서 보니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커녕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병원 개업 초기 돈이 모자라 쩔쩔매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나 좀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먹이던 그 찌질한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돈과 저희 집 돈으로 성공한 주제에 이제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서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에 눈이 먼 남자일 뿐이었죠. 그래, 마음껏 즐겨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렌즈를 두 사람에게 조준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탓에 화질이 걱정되었지만 요즘 기술은 좋더군요. 을 당기자 희죽거리는 남편의 얼굴과 교태를 부리는 김유리의 표정이 선명하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연거푸 사진을 찍었습니다. 밥을 먹여주는 장면, 와인잔을 부딪히는 장면, 서로의 손을 주무르는 장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법정에서 저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김유리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김유리가 까르르 넘어가며 남편의 가슴을 쳤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저는 그저 질투에 눈먼 늙은 여자가 될 뿐입니다.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오려면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서에 팁까지 넉넉히 얹어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잠입은 끝났습니다. 그림자처럼 숨어 지켜보는 건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부터는 병원 내부를 파헤칠 차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고급 일식당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2시 무렵이라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을 예약해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제 호텔에서 목격한 두 사람의 역겨운 행각이 잔상처럼 남아 제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칼자루를 쥐어야 할 때였죠.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병원 재무팀장인 조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예상했는지 들어오자마자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당연했겠죠. 캐나다에 있어야 할 제가 예고도 없이 눈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사사모님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원장님께는 말씀 없으셨는데. 조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앉으세요. 조 부장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일부러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들어왔어요.
특히 남편한테는 더더욱 비밀로 해야 해서 조 부장만 따로 부른 겁니다. 제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에 그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베테랑 회계 전문가인 그가 제 앞에서는 마치 죄지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따로 조용히 불렀는지요.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조 부장 병원 재정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가 캐나다에서 남편한테 받아보는 거 말고 진짜 장부 말이에요. 조 부장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모님 오시면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따로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원장님 지시로 공식 장부에는 누락시킨 내역들입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병원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출들이 붉은색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품간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료, 그리고 어제 제가 목격했던 그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한 게 전부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조 부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원장님이 병원 홍보비라고 우기시면서 결제를 강요하셔서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홍보비라니요. 늙은 남편의 젊은 여자친구 치장해 주는 게 병원 홍보입니까?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유리 개인 채무 변제 내역 3억 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 원이라니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건 또 뭡니까? 김 실장 빚을 왜 병원 돈으로 갚아줍니까? 그게 김 실장이 빚을 좀 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원장님이 급하게 막으신다고.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서류 맨 뒷장에는 병원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 초안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 금액은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왜 받아요? 병원 확장은 이미 작년에 끝났잖아요. 조 부장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이 김 실장 명의로 빌딩을 하나 매입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병원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지점장과 접촉 중이십니다. 다음 주에 도장을 찍기로 되어 있고요. 50억짜리 빌딩을 사준다고요? 그 여자 명의로요?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져서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건 배신을 넘어선 약탈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달 직원들 상여금도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김 실장 카드값 메꾸느라 자금이 부족하다고 다음 달로 미루라고 하셔서 직원들 동요가 심합니다. 조 부장의 고백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까지 건드리다니 젊은 여자한테 미쳐서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먹은 겁니다. 조 부장님, 네 사모님, 지금 이 시간부로 선택하세요. 침몰하는 배에 남아서 차민혁 원장과 함께 횡령 공범으로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병원을 살리고 당신 자리도 보전할 것인지. 조 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모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원장님과 김 실장의 전횡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작은 상자를 꺼내 밀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이세요. 이게 내 조건입니다. 조 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가락 마디만 한 초소형 녹음기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청 장치예요. 하나는 원장실 책상 밑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유리 실장 방에 붙이세요. 오늘 밤 당장이요. 조 부장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되면 조 부장님 정년까지 보장해드리고 이번에 못 받은 보너스 제 사비로 2배 챙겨드리죠.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당근과 채찍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공포심 저에게는 그를 조종할 수 있는 모든 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 부장은 잠시 침을 삼키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원장실은 제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들어가면 되고 실장실은 그녀가 퇴근한 후에 보안키로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대출건은 은행 쪽에 내가 연락해서 막아둘 테니 원장한테는 은행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시간만 끌어주세요. 절대 내가 왔다는 낌새를 채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 부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드르륵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씁쓸해하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장부는 확보했고 내부 조력자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카트 한가득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웠죠. 갈비찜용 고기와 잡채에 들어갈 버섯 그리고 그가 환장하는 꽃게탕 재료까지 샀습니다. 계산대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는데 캐셔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어머 사모님 오늘 무슨 잔치 하시나 봐요. 남편분이 참 복도 많으시네 이렇게 내조 잘하는 아내를 두셨으니. 그 말에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병원 일로 많이 힘들어해서요.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요.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몸보신이라니요. 이건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칼날이 도마에 박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거실을 울렸습니다. 마치 제 분노가 내리꽂히는 소리 같았죠. 저녁이 됐을 무렵 드디어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링.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현관 쪽을 향해 환하게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가에는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남편이 흥얼거리는 콧노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순간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제 다정한 인사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하기까지 했죠. 눈동자는 사방으로 흔들리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 언제 왔어? 아니 연락도 없이. 오면 온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다른 흔적을 남겨두지는 않았나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놀랐죠. 당신 보고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왔어요. 캐나다에서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오느라 연락 못했어요. 배고프죠.
어서 씻고 나와요. 당신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놨어요. 저는 남편의 당황함을 모른 척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받아주려 손을 뻗었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걸게.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앉아 있어. 나 금방 씻고 나올게. 남편은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욕실 안에서 그는 얼마나 벅벅 몸을 씻어대고 있을까요? 몸에 밴 기뮤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비누칠을 하고 또 하겠죠. 잠시 후 남편이 젖은 머리를 털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지만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꽃게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젓가락부터 들었을 사람이 오늘은 쭈뼛거리며 물만 들이켰습니다. 와, 당신 솜씨 여전하네. 이게 얼마만이야. 잘 먹을게. 맛있어요? 당신 요즘 병원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뭐 힘들긴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당신은 캐나다에서 당신이 고생이지 거긴 별일 없고. 남편이 짐짓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짐짓 슬프게 바꾸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이제 캐나다 생활 정리하고 싶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도 이제 너무 춥고 외로워요. 애들도 다 컸고 독립시킨다고 바쁘진 않은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우울해요. 지난주에는 몸살이 났는데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어서 서러워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아주 들어오겠다고 하면 자신의 자유분방한 외도 생활에 제동이 걸릴 테니까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짐짓 걱정하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고생했네. 그래, 이제 당신도 나이 들었으니 캐나다보다는 원래 고향인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아야지. 내가 당신 호강시켜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마음에도 없는 빈말이 술술 잘도 나왔습니다. 호강이라니요. 내 돈으로 내 연녀 호강시켜 주느라 바쁜 주제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당신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이번에 들어온 김에 우리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재산 정리. 남편의 젓가락질이 딱 멈췄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캐나다에서 아는 사업가 한 분을 만났는데 요즘 한국 세법이 바뀌어서 당신 명의로 자산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종합부동산세랑 이것저것 합치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세금 이야기에 남편의 귀가 솔깃해진 듯 했습니다. 그래,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긴 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뭐래. 그래서 절세하려면 지금 나한테 증여 형식으로 돌리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득이래요. 특히 병원 건물이랑 이 아파트 그리고 양평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걸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뜯긴대요. 차라리 부부간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세금을 수억 원이나 아낄 수 있다던데. 수억 원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명의를 다 넘기는 건 좀 복잡하지 않나? 절차도 그렇고.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번에 들어온 김에 싹 정리하고 갈게요.
당신은 진료 보느라 바쁘니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세금 아껴서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게 현명한 거죠? 안 그래요? 저는 쐐기를 박듯 다정하게 웃으며 갈비찜을 하나 더 그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면 어차피 재산 관리는 제가 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아끼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겠죠. 게다가 그는 제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요. 저를 그저 돈 관리나 해주는 순진한 아내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 안 그래도 요즘 세금 고지서 날아오는 거 보면 혈압이 오르던 참이었어.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당신이 돈 관리는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믿고 맡길게. 그럼 이번에 들어온 김에 서류 작업 다 끝내고 가.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환호를 속으로 삼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요. 정말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네. 내가 당신 덕분에 산다 살아. 남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꽃게탕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다며 쩝쩝거리는 그 입모양이 그렇게 추잡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입으로 내 연녀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저 입으로 저에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끄러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편의 탐욕이 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 집도 병원도 양평 땅도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것이 됩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낚아채듯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실장. 아니, 왜 지금 전화를 해? 나 지금 집이야. 와이프 왔다니까 끊어. 나중에 내가 걸게. 베란다 문을 닫았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유리, 그 여자가 또 보채나 봅니다. 며칠 뒤 남편 병원을 맡아주고 있는 회계사가 도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들어오자마자 능숙하게 서류를 분류하고 인주와 도장밥을 정돈했습니다. 여보, 뭐 이렇게 서류가 많아. 그냥 대충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빨리 가봐야 하는데.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서류의 두께를 보고 지레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고 진료만 볼 줄 알았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는 젬병인 사람이거든요. 아유,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돼요. 다 알아서 다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돈 버는 일인데 좀 참아요. 아끼는 돈이 얼만데 그래요. 제가 부드럽게 달래자 남편은 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명의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시가 40억 원이 넘는 이 집은 남편의 자존심이자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자, 여기에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서 망설임이 읽혔습니다. 아무리 세금 때문이라지만 자기 명의의 집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게 영 찜찜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고민돼요? 정 찜찜하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세금 몇억 원 더 내줘 뭐. 당신 병원 매출도 좋은데 그까짓 세금 나라에 기부한다고 셈치죠. 제 도발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생돈을 세금으로 내. 아니야, 찍어. 당신 믿고 맡기는 건데, 뭐 설마 당신이 내 집 가지고 도망이라도 가겠어?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남편은 도장을 찍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진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양평의 땅과 가장 중요한 병원 건물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메디컬 빌딩. 남편이 의사로서 누리는 모든 권위와 부의 원천이 바로 이 건물에서 나옵니다. 남편은 이번만큼은 쉽게 도장을 찍지 못하고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여보, 왜 그래요? 뭐 문제 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병원까지 당신 명의로 넘기면 나중에 대출받거나 할 때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병원 운영은 내가 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출받아 김유리에게 빌딩 사줄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 그 탐욕스러움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명의만 내 거지 운영권은 당연히 원장인 당신한테 있죠. 그리고 내가 은행 지점장이랑 다 이야기해 놨다니까요. 내 명의로 담보 제공하면 당신 신용도 안 깎이고 대출 이자도 더 싸게 받을 수 있대요. 당신 요즘 신용대출 많이 써서 한도 꽉 찼다면서요? 제 말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용 한도가 꽉 찬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김유리의 빚을 갚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겠죠. 남편은 제 말에 전곡을 찔린 듯 흠칫 놀랐습니다. 아, 그렇지? 이자도 싸고 한도도 더 나온다 이거지? 역시 우리 마누라가 계산 하나는 빠르다니까. 남편은 안도하며 인감도장에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붉고 끈적한 인주가 도장 글씨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 제 몸을 감싸고 있던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배신감에서 벗어나 승기를 잡았다는 짜릿한 환희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하하, 역시 내가 결단력이 좀 있지. 당신은 내 조만 잘하면 돼. 돈 버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맞다. 세금 아껴서 굳은 돈으로 우리 유리. 아니, 우리 여행이나 가자고. 하와이 어때? 남편의 입에서 유리라는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을 얼버무리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제 귀는 그 더러운 이름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인간은 이 중요한 순간에도 그 여자와 여행 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어머, 하와이요? 좋죠. 당신 바쁜 거 끝나면 꼭 가요. 그래, 나 이제 병원 가볼게. 점심시간 다 지나가네. 남편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사모님 서류는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회계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등기 이전 완료되면 바로 가처분 신청도 같이 넣어주세요. 혹시라도 남편이 뒤늦게 알고 취소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요.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어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김 법무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철두철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까지 동시에 진행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박아놓겠습니다. 부탁해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세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편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쯤 김유리에게 전화를 걸어 마누라 꼬셔서 세금 아꼈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겁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 재무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등기 접수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계획 실행하세요. 은행 대출은 전면 차단시키고 법인 카드 정지시킬 준비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서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날아온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웃고 또 울었습니다. 드디어 병원 건물과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그리고 양평의 500평 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남편 차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세금을 아꼈다며 싱글벙글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지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줄도 모르고 퇴근하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안전장치는 모두 채웠습니다. 남은 것은 도덕적인 명분과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줄을 쥐고 흔들 확실한 물증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뜨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녹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귀에 거슬리는 하이톤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저는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시죠?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어머, 왜 이러세요? 원장님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모님. 캐나다에서 오셨다면서요. 지난번에 친구분도 만난 적 있는데 친구분한테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한테 와서 할머니가 막 따지시던데. 김유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꼬여 있었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마 대낮부터 술을 마셨거나 분에 못 이겨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며 그녀의 목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내 남편 병원 직원인가 본데. 저기요, 사모님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원장님이 그쪽이랑 이혼하고 싶어 하세요. 눈치도 없으세요. 밤마다 원장님이 늦게 들어가시는 거 저랑 있어서예요. 아세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녀가 흥분해서 더 많은 말을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짐짓 충격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이혼이라니요. 우리 그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아가씨가 누군데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아, 진짜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하네. 이 아줌마야 원장님이 당신 싫대. 지겨워 죽겠대. 나한테 맨날 하소연한다고. 거짓말 말아요. 우리 남편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 내 남편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이제 늙어서 가진 것도 없어요. 제 말에 김유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진 게 왜 없어요? 병원이 얼만데
그리고 이번에 빌딩도 내 앞으로 하나 사주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원장님 돈 보고 만나는 거 맞아요.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늙어도 오빠지 뭐. 걸려들었습니다. 돈 보고 만난다는 자백 그리고 남편이 빚을 갚아주고 건물을 사주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제 휴대전화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아가씨 젊음이 무기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란 생각은 안 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뭐라는 거야. 진짜 설교는 교회 가서 하시고요. 아무튼 빨리 짐 싸서 다시 캐나다 가세요. 왜 갑자기 와서 난리신지 모르겠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녹음 저장 버튼을 누르고 파일명을 김유리 자백이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와인 한 모금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씁쓸했던 와인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 은밀하게 재무팀장 조 부장을 만났습니다. 조 부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게 작은 비닐 지퍼백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 한 초소형 녹음기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그에게 건넸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죠. 고생했어요, 조 부장. 들키지는 않았죠? 네, 다행히 원장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키신 대로 은행 대출건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원장님이 길길이 날뛰시더군요. 잘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조 부장님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원 문 단속 잘하세요. 내가 아침 일찍 갈 거니까. 조 부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고하면서 잠깐 들어봤는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괜찮아요. 이미 각오하고 있으니까요. 어서 가보세요. 조 부장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녹음기를 연결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원장실에서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김 실장 조금만 참으라니까. 이 여편네가 눈치가 빨라서 지금 당장은 안 돼. 원장님, 저 진짜 못 참겠어요. 빨리 이혼하고 집 나와요. 알았어. 이번에 대출만 나오면 강남 빌딩 바로 계약해줄게. 그리고 이혼은 내가 알아서 구실 만들어서 할 거야. 두 번째 파일은 실장실에서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김유리가 다른 간호사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야, 니네 원장님 사모님 봤냐? 완전 쭈글쭈글하더라. 캐나다에서 고생만 했나 봐. 어머 실장님 진짜요. 근데 원장님은 왜 아직 이혼 안 하신대요? 돈 때문이지 뭐. 근데 이제 재산도 다 빼돌릴 거니까 곧 팽당할 거야. 내가 안방마님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니네 줄 잘 써라. 녹음 파일 속의 그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재산도 뺏기고 이혼당하고 캐나다로 쫓겨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도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둘 폭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프린터를 켰습니다. 김유리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그녀의 도발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방금 확보한 남편의 폐륜적인 대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출력했습니다. 종이가 한 장 한 장 인쇄되어 나올 때마다 제 가슴속의 응어리도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 소장입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외도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그리고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만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아한 밴쿠버 아줌마도 순종적인 아내도 아닌 심판자가 되어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무심하게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리 집 식탁 위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보글보글 끓인 북어국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명란젓과 갈비찜까지 완벽한 한 상이었습니다. 남편 차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김유리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잠 한숨 못 잤을 텐데 밥은 잘도 넘어가나 봅니다. 아, 시원하다. 역시 해장에는 당신이 끓여준 북어국이 최고라니까. 남편은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왜 안 먹어? 당신 어디 아파? 남편이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식탁 아래 숨겨두었던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묵직한 봉투가 떨어지며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손을 넣어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그가 김유리와 호텔에 드나든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어 김유리가 저를 조롱하고 남편이 저를 비하했던 통화 녹취록 사본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이혼 소송 소장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다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 그 안에 적힌 내 더러운 짓거리가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동안 참고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올라 터져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식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으면 이제 나가. 이 집 당장 비우라고. 제 섯을 펄언 일갈에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빽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나가. 웃기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나가래. 여기 내 집이야.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려고 밖에서 젊은 여자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이혼 소장을 들이밀어? 남자의 본능도 이해 못하는 꽉 막힌 여편네 같으니라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삿대질까지 해댔습니다. 본능? 스트레스 해소? 그 뻔뻔한 변명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착각하지 마, 이 멍청한 인간아. 내가 입고 있는 그 팬티 한 장까지 다 내가 모았던 돈으로 산 거야. 의사라는 면허증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빈손으로 장가와서 누구 덕에 병원장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어디서 주인 행세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장인데. 병원장? 넌 이제 그냥 해고된 고용의사일 뿐이야. 며칠 전에 내가 세금 아낀다고 도장 찍어준 그 서류가 뭔지 똑똑히 보란 말이야.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 세 글자 이수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 양평 땅까지 모든 부동산의 명의가 저에게로 완벽하게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거 설마. 그때 세금 때문에 명예 이전하자고 했던 게. 그래,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니? 세금? 웃기고 있네. 넌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판 거야. 이 집도 병원도 저 땅도 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거야, 알겠어?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건 무효라고. 돌려놔. 내 재산 다 내놓으란 말이야. 남편은 발광하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식탁 위에 있던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여기 경비원 보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경비업체 직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남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나 병원장 차민혁이야. 경찰 불러. 경비업체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주인 이수진 씨의 요청으로 무단 점거자를 퇴거 조치하러 왔습니다. 좋게 말로 할 때 나가시죠. 무단 점거자? 내가 남편인데. 여보 수진아 왜 이래? 우리 말로 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편은 금세 비굴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본능 운운하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추하고 하찮은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워, 그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마. 아저씨들 뭐해요? 당장 끌어내세요.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경비원들이 남편의 양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수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갈 데도 없단 말이야.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양복 상의가 벗겨지고 넥타이가 풀어헤쳐져 꼴사 나온 모습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의 피날레보다 웅장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가차없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것은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해방감이자 승리감이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짜릿하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잠이 덜 깬 부스스한 김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유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김 실장 잠은 잘 잤어? 나는 덕분에 아주 잘 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차 원장님을 집에서 쫓아냈어. 빈손으로 말이야. 뭐라고? 쫓아내? 차 원장이 너한테 가겠다고 하더라. 근데 어쩌지? 그 사람 지금 빈털털이야. 집도 병원도 땅도 다 내 명의로 바꿨거든. 내가 갚아달라고 했던 그 도박빚이랑 카드값 이제 그 사람 능력으로는 평생 가도 못 갚을 텐데. 거짓말. 원장님이 나한테 건물을 사준다고 했는데. 아, 그 50억짜리 빌딩? 꿈깨. 이제 차민혁은 신용불량자 될 일만 남았네.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남자 너한테 줄 테니 마음껏 데려가. 내가 말했지?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돈 없는 늙은 남자도 사랑으로 잘 거두어 보렴. 김유리가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대꾸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 제가 땀 흘려 일군 진짜 내 삶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진흙탕 싸움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당당하게 갈 것입니다.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 방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젖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며 서성이는 남편의 작은 모습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가 와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가 제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었고 인감증명서까지 직접 발급받아 첨부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사랑이라 믿는 김유리 뿐이겠죠.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이 돈이라는 영양분 없이도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남편은 택시를 타고 유리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남편은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연신 눌렀지만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다시 경고음이 날카롭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남편은 인터폰으로 호출을 눌렀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문 좀 열어봐, 오빠야. 혹시 비밀번호 바꿨어? 유리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응? 그의 애절한 외침은 메아리처럼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두드리고 나서야 인터폰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김유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끄럽게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야?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반가움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유리야, 나야. 이 여편네가 다 알고 있었어. 일단 문 좀 열어줘, 들어가서 이야기할게. 그러자 김유리의 비웃음 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빈털털이 됐다면서요. 사모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근데 여길 왜 와요?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아세요? 뭐? 유리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차민혁이라고. 사랑? 아저씨 노망 나셨어요. 내가 아저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저씨 지갑을 사랑한 거지. 근데 이제 지갑이 텅텅 비었으니 볼 일 없잖아요.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김유리의 독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충격으로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카드값 갚아주고 명품 사주고 내가 너 때문에 병원 돈까지 손댔는데. 아, 시끄러워요. 누가 해달랬어요? 본인이 좋아서 갖다 바쳐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네. 그리고 횡령은 원장님이 하신 거지. 제가 시켰나요?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줘. 싫으니까 당장 꺼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남편은 닫힌 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유리야, 사랑한다며. 우리 영원하자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의 울부짖음은 처절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쾌했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 시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작 저런 취급을 받으려고 젊은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나? 돈 몇 푼에 팔려가는 저런 싸구려 감정을 사랑이라 믿고 가정과 의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믿었던 사랑은 신기루였습니다. 돈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기에 파도가 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지금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는 인생의 동반자도 잃었고 자식들의 존경도 잃었으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관 2명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김유리가 정말로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죠. 경찰관들이 남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저항할 힘도 없는지 축 늘어진 채 끌려갔습니다. 횡설수설하며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재무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유리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랑 횡령 증거자료, 지금 바로 경찰서로 보내세요. 그리고 차민혁 전 원장에 대한 횡령 고발장도 같이 접수하세요. 두 사람 다 공범으로 엮어서 콩밥 먹게 해주세요.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경찰서에서 단순 소란자가 아닌 거액의 횡령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유리 또한 공범으로 소환되겠죠. 유치장 안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겠죠. 그 추악한 바닥까지 다 보고 나면 비로소 이 긴 복수극도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차민혁이라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저는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왔나 봅니다. 저는 반짝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혼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내 옛사랑이자 내 인생의 오점이었던 차민혁.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어젯밤 세차게 내리던 비가 도시의 묵은 먼지를 모두 씻어낸 듯 창밖의 풍경은 유난히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사라진 집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호사님의 생생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경찰서로 연행된 차민혁과 김유리는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고귀한 사랑은 수갑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김유리 씨가 아주 작정을 했더군요. 경찰관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민혁 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산 것도 원장이 강제로 선물한 거라고요. 자기는 횡령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위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진술했답니다.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요? 본인이 빚 갚아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릴 땐 언제고 참 대단한 연기력이네요. 차민혁은 가만히 있던가요? 그럴 리가요. 차 원장님도 질세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저 여자가 꼬리쳐서 홀린 거라고 자기는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김유리가 꽃뱀처럼 접근해서 공사를 친 거라고요. 서로 내가 주범이니 내가 피해자니 하면서 싸우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뺐답니다. 상상이 갔습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침을 튀기는 두 남녀의 추한 몰골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횡령 액수가 워낙 큰 데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어서요. 아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콩밥을 먹으며 반성, 아니 서로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최대한 엄벌에 처해지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6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이 망해서 직장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이 로비에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차민혁 전 원장은 병원 자금 횡령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원의 주인은 차민혁이 아닙니다. 이 병원의 주인으로서 약속합니다.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며 병원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박 선생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개원 초기부터 묵묵히 환자들만 돌봐온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차민혁이 김유리와 놀아나느라 진료를 펑크 낼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병원을 지켰던 숨은 공신이었죠. 그리고 오늘부로 공석이 된 병원장 자리에 박지훈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박 원장님은 누구보다 환자를 사랑하고 병원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박 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병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박 선생님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였을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유리 실장의 갑질과 차민혁의 독단에 지쳐있던 직원들에게 박 선생님의 병원장 승진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마지막 선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임 원장과 실장의 전횡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 보상과 감사의 의미로 전 직원에게 이번 달 급여의 100%를 특별 보너스로 지급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입금될 겁니다. 로비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을 듣고 있으니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싹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였구나. 돈은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였어. 탐욕스러운 인간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돈의 가치라는 게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병원 앞에서 대기하던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인천공항으로 갈 차례였습니다. 차가 올림픽대로를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미련과 원망, 분노라는 무거운 짐들은 모두 이곳에 버리고 가니까요. 승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넓고 편안한 1등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기보다는 그저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기 전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있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엄마 이제 비행기 탔어. 모든 일 잘 해결하고 가는 길이야. 곧 보자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일이 사라지며 아이들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얼른 와보고 싶어.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조심히 오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메시지를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진짜 보물들은 저곳에 있었습니다.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내 집이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엔진 소리가 심장을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녕 내 아픔들아, 다신 보지 말자. 지긋지긋한 배신과 탐욕의 시간은 이제 작은 점으로 변해 사라져갔습니다. 검은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제 옆자리엔 향긋한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61살 이수진,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찾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 다시 꿈을 꿀 나이입니다. 캐나다에 돌아가면 그동안 미뤄뒀던 그림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진짜 내 인생을 즐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수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